오늘 아침 저는 다시 부동산 중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꿈에 그리던 건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면 지금은 두려움으로 심장이 조여옵니다. 건물을 내놓으러 왔다고 하자 중개사 직원은 이미 익숙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커피를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직원은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원하는 가격에 거래되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요. 저는 가격은 상관없으니 최대한 빨리 처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임대, 급매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건물주들이겠죠.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욱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구도심 쪽은 상가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데도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 주변 상권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 올해 62살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범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세 자녀를 키우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죠.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패기와 열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기꺼이 출근했습니다. 승진도 무난하게 했고 연봉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까지 착실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회사 생활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끝없는 야근과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과 늘어가는 주름살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수리 부분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겨우 45이었는데 50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출근길 지하철은 전쟁터였고 사무실은 감옥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조차 업무 이야기로 채워졌고 저녁 회식은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쉰 중반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저축한 돈이 7억 정도,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준 덕분이었죠. 퇴직금으로 3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니 합치면 10억 5천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을 따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 장만해서 편하게 살아보자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지친 제 모습을 보아왔기에 쉽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건물 관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다는 말에 저는 경기도 쪽에 괜찮은 상가 건물들이 많다고 임대료로 대출 갚고 생활비 쓰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건물 투자를 하고 있었고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거래처 부장은 분당에 작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며 여유로운 삶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월급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시기가 참 좋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2%대였고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였습니다. 저는 1년여 동안 발품을 팔아좋은 입지의 상가 건물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가격은 28억 원이었습니다. 입지는 괜찮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유동인구도 제법 있었고
무엇보다 공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층에는 치킨집과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치킨집은 프랜차이즈였고 장사가 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도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2층은 작은 회사의 사무실, 3층은 영어학원, 4층은 필라테스 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이 건물이 정말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들도 오래 계셨고 1층 치킨집이 월 150만 원, 편의점이 120만 원, 2층 사무실이 100만 원, 3층 학원이 180만 원, 4층 필라테스가 150만 원으로 합치면 월 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 700만 원이라니 1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대출은 17억 정도 받을 계획이라고 하자 중개사는 금리가 2.3% 정도니까 월 이자가 약 33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임대료 700만 원에서 이자 330만 원 빼고 관리비나 세금 100만 원 정도 빼면 월 순수익이 27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걱정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하냐고,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금리가 왜 올라가냐며 경제 전문가들도 당분간 저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하지 않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공실도 이 입지면 한두 달이면 채워지고 퇴직금도 있으니 여유자금도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장미빛으로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월급쟁이가 아니라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후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5년 근속의 결실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매일 아침 9시쯤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임대료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700만 원이 한꺼번에 입금되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거기서 대출 이자 330만 원을 내고 관리비 40만 원, 보험료 15만 원, 재산세를 월할로 계산하면 30만 원 정도, 기타 비용 15만 원을 빼면 2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실 회사 다닐 때도 생활비로 월 25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었거든요. 당신이 회사 다닐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 건강도 좋아진 것 같다며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은근히 건물주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요즘 건물 관리하느라 바쁘다고 세입자들 관리도 해야 하고 건물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 부러워하는 그들의 눈빛이 저를 우쭐하게 만들었죠. 사실 건물 관리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였지만요. 저는 정말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달 270만 원씩 벌면서 여유롭게 살고 퇴직금 3억 7천원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자식들 도와주고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산 지 1년쯤 되었을 때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한다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첫째가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구나.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아버지가 준비해 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은 신혼집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쪽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큰아들의 결혼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니 전세로 1억 5천만 원만 지원해주면 자기가 모은 돈과 합쳐 집 전세도 구하고 결혼 준비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퇴직금에서 빠져나갔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며 열심히 살겠다고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둘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해준 것만큼 자기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간에 차별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둘째에게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세금 1억, 결혼 준비금 5천만 원.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두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3억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우리 노후 자금은 괜찮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막내는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건물도 있지 않냐고요. 매달 270씩 모으면 1년에 3,200만 원 이상이니 몇 년만 있으면 또 목돈이 된다고 낙관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인 3억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7천만 원과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안정적으로 보이던 수익이 곧 사라질 거라는 것을요. 금리 인상, 악몽의 시작.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지 2년째 되던 해 뉴스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0.25%포인트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월 4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내려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계속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대출 금리는 3.5%가 되었습니다. 월 이자가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대료 700만 원에서 이자 500만 원, 관리비 등 1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100만 원이라도 남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대출 금리는 5.5%를 넘어섰습니다. 월 이자가 780만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임대료 수입 70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 78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관리비 월 40만 원, 보험료 월 15만 원, 재산세를 월할로 계산하면 30만 원, 기타 비용 15만 원. 합치면 매달 18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매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월 270만 원을 벌던 게 이제는 월 180만 원을 까먹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조만간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아내 몰래 처리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건물 수리비가 좀 나갔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이미 1,100만 원 가까운 돈을 건물 때문에 날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2,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퇴직금 7천만 원 중 3분의 1이 증발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에 2,2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3년이면 남은 돈이 모두 사라집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솔선해서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술값을 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오랜만이라며 요즘 건물주 생활이 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럭저럭 나름 바쁘다고요.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쁘냐고, 건물주가 뭐 할 게 있냐고, 그냥 임대료 받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아직도 출근하느라 고생인데.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상가 건물 진짜 힘들다던데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 다 죽어간다고 쿠팡 켜면 다음 날 바로 오는데 굳이 뭐 하러 밖에 나가서 사겠냐고요. 또 다른 친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공실률도 엄청 높아졌다며 작은 상가 건물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골머리 앓는다던데 배달과 물류가 발달하니까 상가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술잔을 비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금리 올라서 난리라는 얘기, 물주 아니고 빚주라는 말도 있다는 얘기, 건물 있어도 이자 내느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집 가진 거지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밥값을 한 번도 내지 않던 친구가 안주 하나 더 시켜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있는 안주나 먹으라고, 배고프면 나중에 밥 먹으러 가자고요.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건물주가 안주값이 아까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계산대로 가서 제가 먹은 만큼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개조차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건물 지금 마이너스 맞냐고요? 통장 거래 내역을 봤다며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빠져나가더라고 했습니다. 건물에서 돈이 나온다면서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매달 18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 이미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렸다는 것. 아내는 분노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1년 넘게 이런 상황인데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장 건물을 팔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팔면 몇 억을 손해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언제까지 기다리냐며 매달 180만 원씩 나가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데 남은 돈으로 2년도 못 버틴다고, 그 사이에 금리가 내려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결혼한 이후 이렇게 큰 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고 저는 화가 나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막내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잘 오지도 않던 아들이 갑자기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려고 한다고요? 5년 동안 사귀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린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이나 사귀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니. 아들은 형이랑 누나처럼 자기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쪽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집은 해준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건물은 마이너스고 남은 돈도 4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막내에게까지 1억 5천을 해주나요?
미안하다고, 지금은 좀 어렵다고, 전세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형이랑 누나는 1억 5천씩 해주고 자기만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여자친구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며칠간 고민 끝에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5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저축 1억을 합쳐서 막내에게 1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막내는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결혼 잘하겠다고, 잘 살아서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이제 저희 손에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출은 17억 5천만 원으로 늘었고 월 이자는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700만 원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가까이가 적자였습니다.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물만 믿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더 큰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2층에 있던 사무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월세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 다음 달 말로 계약 종료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무실을 축소하기로 했고 직원들도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임대 수입이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출 이자 8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더 커집니다. 저는 조금만 더 계셔달라고, 월세를 좀 깎아드리겠다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죄송하다며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하는데. 저는 급하게 임대 조건을 낮췄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깎아주고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개 사무실에 급하게 연락해서 빨리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조건은 좀 낮춰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사무실 얻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경기도 안 좋아서 창업하는 사람도 없다고, 주변 건물들도 공실이 많다고요. 저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직접 세입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건물들을 둘러봤는데 정말 공실천지였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건물은 4층 중 2개 층이 비어 있었고 또 다른 건물은 1층 상가 3개 중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물주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한 건물주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몇 살 많아 보이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분도 요즘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기업 임원으로 퇴직하고 경기도에 상가 건물을 샀는데 80평짜리에 병원이 들어와 있어서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요.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서 대출 이자가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고요. 지금은 어떠냐고 물으니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가 5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월세 받아서 세금이랑 관리비 빼면 오히려 매달 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라고, 퇴직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 날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주는 더 심각했습니다. 20억에 건물 사서 12억을 대출받았는데 금리 올라서 월 이자가 550만 원이고 공실이 2개나 생겨서 임대 수입이 3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 이상 마이너스라고요. 건물을 팔 생각은 없냐고 물으니 당연히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세보다 3억 낮게 내놔도 안 팔린다고요. 매물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도 물어봤습니다. 거리에서 사무실을 찾는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혹시 사무실 찾으시냐고 제 건물에 좋은 곳이 있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찾고는 있는데 요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제시한 80만 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임대료를 왜 이렇게 안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임대료가 높으면 입주해서 사업을 해도 남는 게 없다고요. 인건비도 비싸고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월세를 70만 원으로 낮추고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곳도 더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공실은 채워지지 않았고 매달 300만 원 가까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에게 건물을 팔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파산한다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고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금리가 곧 내려갈 거라고 했지만 아내는 언제까지 기다리냐며 1년째 같은 소리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저는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빨리 처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사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가격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매물은 넘쳐나는데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28억에 샀던 건물을 23억에 내놓았습니다. 5억을 깎은 것입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건물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금리도 높고 경기도 안 좋아서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다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가격을 21억까지 낮췄습니다. 7억을 깎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20억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20억도 비싼 편이라고, 요즘 이런 건물들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20억이면 8억 손해입니다. 하지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20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7억 5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낸 이자가 2억 원 가까이, 세금과 중개 수수료 8천만 원을 합치면 총 손실액은 11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출 17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3억이었습니다. 처음 투자했던 11억이 3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8억이 증발한 것입니다. 25년간 모은 돈 7억, 퇴직금 3억 7천, 합쳐서 10억 7천이었던 돈이 3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노후가 다 망가졌다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남은 돈이라도 나눠서 각자 살자고 했습니다. 자기 몫으로 1억 5천만 원만 달라고요.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건물을 사겠다고 했고, 제가 대출을 받았고, 제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다고요.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남은 돈 3억을 반씩 나눴습니다. 제 몫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는 문자만 보냈고 딸은 아예 답장도 없었습니다. 막내는 자기도 제 생활이 힘들다고, 결혼하고 애 낳느라 돈이 많이 든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친구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파산한 사람들 중에 고의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재산 자식들한테 다 빼돌리고 파산 신청한 거 아니냐고, 이혼도 연금 받아 먹으려고 위장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함께 온 친구가 저를 말렸고 맞은 친구는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는 거의 다 빠졌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3년 만에 70대처럼 늙어버렸습니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월 50만 원 월세에 생활비 10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막막했습니다. 몸도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과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경력, 건물주였다는 자부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찾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야간 경비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60대도 뽑아주시냐고 물으니 야간이라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건강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밤새 깨어 있는 것도 힘들었고 추운 겨울밤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새벽에 퇴근하며 떠오르는 해를 보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중에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쓰고 7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목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 주변 상인들, 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투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55세에 무리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60대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대출을 받아 하는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금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입니다. 저는 금리가 오를 리 없다고 믿었지만 1년 만에 금리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성공담만 들리고 실패담은 숨겨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주변의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무리하게 지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잘해주려다가 제 노후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정작 제가 힘들 때 자식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건물은 늙어가고 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며 세입자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익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임대료를 낮춰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딩 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물주였지만 실제로는 매달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부터 지키세요. 욕심을 부리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세요. 첫째, 금리가 올랐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지. 둘째, 공실이 생겼을 때도 버틸 수 있는지. 셋째,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는지. 넷째, 장기적으로 그 상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안전한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무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